자, 장단점이 다 있겠죠? 자, 어느 방법이든 만병통치약은 아무것도 이 세상에 그런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더 나아진, 좀 더, 보강된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예, 모든 게 다 100% 좋을 수는 없습니다. 사후 처리 방법의 장점은 모델 내부 구조 변경 불필요. 데이터를 다시 만든다던가, 뭐 그렇게 다시 돌아가서 뭐 기계학습을 다시 한다던가 이럴 필요는 없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인간이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모델 내부 구조를 변경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장점이고, 그다음에 기존 모델에 쉽게 적용이 가능하다. 그렇겠죠? 모델 내부 구조가 변경 불필요하니까 옛날에 만들어 놓은 것도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그것도 한번 조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블랙박스 모델에도 적용 가능. 기계학습 과정은 인간이 알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특정 공정성 지표에 맞춤 조정이 가능하다. 요것도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 모델을 건드리지 않고 인간이 이제 나온 결과를 다시 조정을 하는 거니까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맥락에서 그때 만약에 어떤 사회, 어떤 예를 들면 A라는 작년에는 만약에 공정성 지표 중에 어떤 지표로 만약에 적용을 해서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뭐 코로나 지원금 이런 걸 나눠줬다면 지금은 코로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코로나가 있을 때 당시에 공정성 지표랑은 다른 지표를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필요한 지표를 다르게 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 이런 것들이 장점인데, 단점은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걸 계속 쓸 수가 없고, 계속 바꿔야 되는 거죠. 상황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굉장히 유동적이고,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고, 그러니까 이 사후 처리를 한번 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쓸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증상 치료에 가깝다는 점이 단점. 단점이지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그 다음에 모델 정확도가 저하될 수 있다라는 점은 아까 앞쪽에서 정확도랑 공정성이 이렇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사후 처리 방법은 약간 어느 쪽이죠? 공정성 쪽을 일방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모델 정확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어쨌든 이게 우리가 결국은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을 적용해서 대출이라던가 취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는 데에는 사회에서 잘 적용이 되고 이 집단 간에 이제 또 갈등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런 것들을 고려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은 이제 뭐, 정확도가 저하되는 것이 과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체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공정성 기준을 동시 충족이 어렵다. 요거는 사실은 사후 처리 방법만 그렇지 않고, 어, 우리가 앞서 봤던 전처리나 그다음에 처리 단계 여기서 다 똑같습니다. 공정성 기준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 했던 것 중에 15가지가 넘잖아요. 그거는 어차피 서로 양립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지금 이 AI의 생명 주기에서 어떤 단계이건 간에 예,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단점은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문제인데요. 새로운 데이터가 만약에 갑자기 생겨났으면 그거는 그러면 기존 우리가 이미 인공지능이 다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새로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정성 지표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15가지 넘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몇 가지만 조금, 한번 여기서 좀 다뤄볼까 해요. 모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그래서 공정성 지표라는 거는 사실은 이게 그냥 인문사회적인 개념이기도 하지만, 그걸 다 포괄을 사실은 못하고, 이게, 수학적으로 계산이 가능해야지만 AI 안에 구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만 제가 여기서 조금 몇 가지만 할게요. 이거를 이제 소개하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하고 특정 공정성 지표에 맞춤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공정성 지표를 어떤 맥락에서 어떤 지표를 고를 수가 있나 이런 궁금증이 생길 것 같아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공정성 지표를 여기 잠깐만요. 네.
일단 통계적 동등성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예를 들면 나는 빵을 하나를 받았는데 옆 사람이 빵을 두 개를 받으면은 왠지 기분이 나쁘다. 제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옆 사람은 딸린 식구가 10명이야. 저는 딸린 식구가 한 명이야. 이러면은 또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근데 통계적 동등성은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빵 이야기에서 맨 처음 단계입니다. 나는 하나 받았는데 옆 사람은 두 개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집단에 대해서 같은 비율로 이거는 결과를 보는 겁니다. 옆 사람이 뭐 다른 식구가 얼마건, 월급이 얼마건, 이런 조건들을 자세히 보지 않고 일단 결과적인 걸 보는 것이 그래서 통계적인 거고요. 양을 보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정성이라던가 뭐 데이터가 편향이라던가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일단, 저 사람은 두 개인데 나는 한 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게 통계적 동등성이고요. 그 다음에 동등한 기회는 실제 자격이 있는 개인들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근데 자격이 없으면 안 되겠죠? 예. 자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지금은 안 그렇지만 흑인이라던가 여성은 투표권이 없었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오류율 균형은 모든 집단에 대해서 동일한 오류율이 예를 들면은 특정 집단에 더 높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공정성 지표가 되게 여러 가지인데 이런 것들이 동시에 적용되기가 어렵다는 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점이고 이게 AI뿐만 아니라 실제 사회에서도 우리가 공정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차별 때문에 막 사회에서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 뭐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점은 통계적 동등성이나 동등한 기회 정도인데 그 외에도 다양한 동정성이 있어서 만약에 공정성 때문에 갈등이 일어났다고 했을 때에는 과연 이 양쪽이 생각하는 공정성의 기준이 이렇게 다양한 것들 중에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는 좀 다를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야 되죠. 근데 사실 그렇게 고려하기가 어렵고, 우리가 당장 공정하지 않다고 느끼는 점은 동등한 기회나 통계적 동등성. 이 정도는 인간이 인지할 수 있는 이제 공정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개인 공정성이라는 공정성 지표도 있어요. 자, 이것은 유사한 개인은 유사한 결과를 받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이런 것에 대한 더 구체적 얘기는 수업 시간에 또 따로 이제 우리가 섹션을 만들어서 다루고, 이제 특정 맥락에서는 어떤 공정성 지표가 맞는지를 고르는 거를 해볼 텐데, 그것도 아마 보시면 여러분 개개인마다 다르게 생각합니다. 같은 사안에 대해서도. 그런 걸 한번 해보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영향력이 있는 정의들을 조금 해봤는데, 조금 아까 제가 그 얘기한 앞쪽에서 통계적 동등성이 이제 이름이 약간 바뀐 것 같은데, 인구 통계학적 평등이 이제, 어,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느끼는 공정성에 관한 거고요. 인구 통계학적 평등은 보호 속성과 무관하게 모든 집단이 동일한 비율로 긍정적 결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도 사실은 코로나 지원금 받을 때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받지 않고 돈을 좀 못 벌고 그때 코로나 때 사실은 많은 그, 소상공인들이 많이 그 직업을 많이 잃고 그랬었거든요. 이제 그런 분한테 더 가야 되지 않느냐, 막 이런 사실은 논의가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국민에게 지원금이 다 간다.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게 바로 인구 통계학적 평등이죠. 그다음에 동등한 기회는 아까 나왔던 거랑 되게 비슷한데 실제 양성인 개인들에게 다 여기 보시면 보호 속성과 무관하게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관하게 동일한 확률로 긍정 예측, 이거는 긍정 예측이라는 지점에서 인구 통계학적 평등과 좀 다르고요. 그다음에 예측 평등이라는 것은 긍정으로 예측된 개인들 중에서 실제 양성인 비율이 모든 집단에 동일한 거. 제가 지금 이렇게만 그냥 설명하면 이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구체적 예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정평등이란 것은 이게 다 여러분 지금 보시면 예측, 양성 비율,
뭐, 그 다음에 긍정 예측,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다 이제 계산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AI에서도 이제 구현이 가능하고요. 실제로 우리가 공정성이란 것은 뭔가, 이렇게 질적으로 그냥 의미만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공정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거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데에서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제 집단일 수도 있고요. 비교라는 것은 양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는 이제 가정을 깔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사례를 한번 볼게요. 채용 알고리즘을 편향 완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문제가 뭔지는 정확히 알아야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제 그 면접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면접을 봤는데, 거기에서 거기에서 예를 들면 내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이거 뭔가 불공정한 것 같아.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정확히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기존 채용 데이터를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요. 기존 채용 데이터는 어떤 걸까요? 기존 채용이라면, 내가 만약에 지원자라면, 나보다는 최소한 나이가 좀 많을 거고, 그리고 연령대도 많을 뿐만 아니라 직급도 높겠죠. 왜냐하면 직급이 낮은 사람들을 데이터로 해서 채용 AI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 이왕 성과가 많이 내는 사람이 회사에는 필요한데 성과가 많은 사람들을 데이터로 해서 이제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지금 만약에 신입사원으로 지원을 한다면 굉장히 경험도 별로 많지 않고 연령대도 낮을 텐데 나랑 좀 이렇게 뭔가 미스매치가 되는 경우가 많겠죠. 자, 기존 채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 알고리즘이 여성 지원자에게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것, 만약에 문제가 식별됐다고 해봅시다. 근데 사실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기존 채용 데이터는 과거에는 남성이 더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남성 데이터가 훨씬 많은 거죠.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불리하게 작동할 수밖에 없고 이런 문제를 식별했다면 편향 완화를 어떻게 하느냐 전처리, 처리 과정, 사후 처리를 복합적으로 다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앞쪽에 설명한 전처리, 데이터 균형 맞추는 거, 그다음에 처리 과정에서 적대적 학습을 소개를 했는데 이 적대적 학습 말고도 사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는 이제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를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후 처리에서는 임계값을 조정하는 것을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채용 그 AI를 사용해가지고 어디에 면접을 봤는데 면접을 보고 이제 뭐 이렇게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갔는데 뭔가 조금 불리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만약에 회사에서 이것을 발견을 했다고 하면은 이미 결과가 나왔고, 아직 그 결과를 공표는 안 했고, 이제 지원자들한테 연락을 안 했다면, 이 사후 처리를 통해서 약간 조정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이 사후 처리 조정이 그냥 마음대로 하면 안 되고, 적절한 근거에 맞춰서 이제 해야지만 나중에 우리가 이러이러한 근거로 해서 자들 중에서 후보자를 뽑았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걸 안 해도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그 작년 2024년 12월에 인공지능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시행이 내년이니까 2026년 1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행이 되면은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라는 게 인공지능 개발과 관련해서만이 아니라 그 인공지능 개발 안에 이제는 이런 편향 완화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 다루는 점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EU나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런 편향이라던가 데이터에서 특히 지금 채용이라던가 대출 이런 지점에서 지금 알고리즘 편향이 있을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회사나,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적용하는 회사나 아니면 개발사에서 이제, 그런 것들 적용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점이 인공지능 기본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처리 단계,
처리 단계, 사후 처리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고요. 대강 적용하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의 근거를 사실은 얘기를 이렇게 좀 잘 마련해 놔야지만, 이 법이 마련된다는 것은 일종의 규제거든요. 근데 규제라는 것이 뭘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걸 적절한 근거에 의해서 진행했느냐에 대한 보고서를 이렇게 보여주면 되는 건데, 그러니까 뭔가를 숨긴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제대로 정석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례가 아니고요. 이제 외국 사례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편향 완화를 해보니까 성별 간 합격률 차이가 82% 감소했고, 모델 정확도는 이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합격률 차이가 또 비슷해야 되지만, 근데 그런데 이제 이 AI 모델 정확도가 너무 감소하면 이제 제대로 된 사람이라는 표현은 적합하진 않고, 그 회사에서 목표로 하는 후보군이 따로 있잖아요. 특성들이 따로 있는데, 그런 후보군을 뽑을 정확도가 낮아지면 또 안 되기 때문에 이 합격률은 감소를 했고 모델 정확도도 이것만 감소했다. 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이런 사례 연구가 있고요. 물론 이렇게 이제 이런 편향 완화를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소개한 데이터 균형 맞추기 때문에 적대적 학습, 임계값 조절 이런 것들 말고도 다른 기술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적절하게 적용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모든 기업들이 이런 걸 알고 다 조정을 하겠어요. 이제 그런 걸 위해서 앞쪽에서 제가 여러 샘플 중에 하나인 민디프 프레임워크라든지 이거 말고도 사실은 굉장히 아주 많습니다. 제가 그런 것들을 이 수업의 특성과 안 맞아서 다 소개는 못하지만 굉장히 많고요. 물론 한글로 된 것이 아직은 어, 충분하진 않지만 이게 데이터로 다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사용을 해서 어느 정도는 적용을 할 수가 있고 어, 이것이 아주 어려운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 다 코드나 그런 것들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우리가 했었었죠. 자, 이런 사례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또 다른 사례는 제가 이제 수업에서 채용과 대출을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예들만 가져와 봤는데, 이번 예는 금융 대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공정화하는 과정을 이제 아까 앞쪽에서 한 것처럼 전처리, 처리, 사후 처리 단계를 다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게 그냥 AI를 만들어 놓고서 그냥 조정을 하면 그거는 사후 처리만 하는 거고요. 이걸 만드는 단계마다 만들 때 데이터를 수집할 때도 신경을 쓰고 데이터를 이제 기계학습에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잘 조정을 하는 단계에서도 신경을 쓰고 거의 모든 단계에서 다 신경을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옛날과는 다르기 때문에 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야 되냐라고 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 거예요. 이제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아직도 그런 분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있다는 거를 발견을 했는데 이것도 기존의 개발 과정이랑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이 편향이라던가 공정성이라던가 이런 게 들어가서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편향이라던가 공정성이라는 개념이 인문사회적 개념이 아니고 오히려 요즘은 AI 분야에서 하나의 섹션으로 하나의 토픽으로 굉장히 큰 하나의 그 에어리어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패러다임을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금융대출 모델로 돌아와서 자, 이거 한 사례 연구인데요. 이게 소수 집단 승인율이 증가를 했고요. 근데 이게 소수 집단이라고 해서 무조건 증가시켜야 된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금융대출이라는 거는 대출금이 대출한 사람들이 다시 이걸 잘 갚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소수 집단이니까 차별하지 말자라고 해서 다 대출해주면 나중에 이 대출금은 다시 상환이 안 되면은 그거는 은행이 부도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지금 부도 얘기했으니까 이 부분을 먼저 보면 부도율이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은행의 위험 관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부도율이 변화가 없었다는 거는
정확도에 있어서 요즘 정확도 따로 나오지만 정확도하고도 지금 관련이 되는 건데 정확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소수 집단 승인율도 증가했다는 거는 공정성도 이게 뭐냐면 편향을 완화한 다음에 변화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소수 집단도 사실은 돈은 없지만 열심히 일해서 갚을 수는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소수 집단이라는 이유만으로 잘 대출이 안 됐었다라는 걸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수 집단 승인율이 증가했지만 부도율이 변화가 없었고 모델 정확도도 유지가 됐다면 이 정도는 정확도하고 공정성 간의 균형이 괜찮게 유지가 된, 그 균형이 유지가 잘 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우리가 앞쪽에서 같이 살펴본 반사실적 데이터를 만들어서 그 데이터에 넣어가지고 같이 이제 기계학습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임계값 조정은 자 우리가 앞쪽에서 그 사후에 그 처리 후 단계에서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단계죠.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임계값 조정도 했네요. 이것도 결합해서 인종과 성별에 따른 대출 승인 격차를 줄이면서도 금융 기반의 리스크 관리를 유지했다는 이거 제가 좀 여기 깜빡했고 이게 어디 논문에서 나온 건지에 대한 걸 안 썼네요. 이거 써야 됩니다. 아, 네. 써서 내가 여러분한테 올려드릴게요. 네. 이게 지금 사례 연구는 제가 사례 연구가 아니라 논문에서 실제 사례들을 보고한 것을 제가 여기서 언급을 하는 거고요. 자, 또 다른 사례 연구는 자연어 처리 모델의 편향을 완화한 겁니다. 편향 완화 전에는 성별 차원에서 뚜렷하게 분리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여러분이 생성 AI 사용하든 뭐 AI 사용하든 예를 들면 간호사라는 직업은 여자가 하는 직업이야, 남자가 하는 직업이야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예전에는 뭐 여자가 아무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든가 여자가 더 많이 하지.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없앨 수도 있겠죠. 지금은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베딩을 조정한 다음에 인베딩은 제가 수업 시간에 따로 얘기를 했었고 아까 앞에서도 벡터와 벡터 간의 그 연결 구조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 직업 단어들이 성별 차원에서 중립적으로 재배치됐다라고 했고,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는데, 이 사례 연구에서는 모델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성별 편향도 감소했다. 여기 보시면 65% 감소했다고 했잖아요. 성별 편향이 100% 감소할 수는 없습니다. 정확도도 유지를 해야 되고, 자, 그 이유는, 이게 AI의 근본적인 한계다라고 누군가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AI에 들어가는 데이터 자체가 우리가 과거에 그 여성이 잘 일하지 않고 집에서 집안일을 했을 때, 그럴 때의 데이터가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데이터의 한계? 근데 그런 데이터를 만들어낸 거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사회의 모습을 데이터는 그대로 반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인간이 원인이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종합을 해보면,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앞쪽에서 아무리 사후 처리 단계에서, 후 처리 단계에서 편향 완화를 하는 방법도 있어서 그것까지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상황이 바뀌고 사회에서 이 적용하는 정책이라던가 그런 게 바뀔 수 있고, 상황이 바뀔 수 있고, 뭐 갑자기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 어디에 지진이 났으면 그거에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 사회가. 그렇게 항상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이 사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기법들을 다 적용을 하는 게 가장 좋고, 근데 이만큼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거고, 어, 근데 이런 편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데이터나 알고리즘을 다룰 때 같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따로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앞쪽에서 공정성 정의들 제가 몇 개만 사실은 네 개만 소개를 드렸는데 이런 것들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야지
어느 특정한 이해, A라는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만 참여를 하면은 그것에 맞게 어떤 특정한 공정성 지표만 계속 사용하겠죠. 그러면은 또 다른 공정성 때문에 차별받는 집단이 생기기 때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라는 것은 어떤 이해관계, 어떤 이익이나 그거에 약간 해를 받는 그런 집단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게 좀 다양해야지만 골고루 의견이 반영이 되겠죠. 그 다음에 철저한 편향 감사.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 우리나라에서 이제 곧 시행, 이제 몇 개월 남았나요? 몇 개월 남았죠. 철저한 편향, 그 인공지능 기본법이 사실은 편향 감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차원에서는 우리는 AI를 적용할 때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편향을 전처리 단계, 그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했던 단계들처럼 전처리 단계, 처리 단계, 그다음에 후처리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방법을 써서 편향을 완화시켰다. 몇 퍼센트 완화시켰다. 아까 제가 여기 사례를 말씀드리면서 자, 이렇게 정확도가 유지가 됐고 소수 집단 승인율이 증가를 했고 구도의 변화는 없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고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효과적인 편향 완화를 위한 여기서는 이제 좀 약간 종합적인 얘기를 할 텐데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개발자들 측면에서는 그 회사에서는 물론 개발자들은 능력이 뛰어나야겠지만 다양한 배경과 관점을 가지면은 더 이런 점들을 금방금방 캐치할 수 있기 때문에 편향 같은 걸 캐치가 금방 가능하겠죠. 그래서 다양한 팀 구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회사에서 이런 단계, 이런 단계, 이런 단계에서 편향 완화 방법을 모두 썼고, 그 결과로 이렇게, 소수 집단 승인율, 이런 것들이, 나아졌다. 이런 것들을 여기 보시면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오픈 AI 같은 데에서도 시스템, 리포트 시스템 카드라고 있거든요. 시스템 카드, 아니면 비슷한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기록해 놓아야지만 이것들이 어떻게 발전해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피드백. 피드백은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 우리가 여러분이 졸업 후에 면접을 봐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공지능 면접을 사용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나는 뭐, 수험자니까 거기서 이제 면접을 보고 왔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거는 내가 그 표현하고 싶은 나만의 특성이 잘 드러나지 않게끔 약간 제한되는 그런 질문이 왔다.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피드백을 줄 수가 있겠죠. 그냥 억울해하지 말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 AI 이 면접을 봤는데 이러한 점은 이런 특성을 잘 못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니면은 그 인공지능 면접을 만든 회사는 따로 있거든요. 근데 그런 피드백을 사실은 주는 것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사회의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고 물론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죠. 약간 그 시간상으로는 맞진 않지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펴본 인공지능 편향 완화 기술, 전처리 단계, 처리 단계, 후처리 단계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런 것들 제가 기술을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단순히 기술이 아니라 법적인,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본법에도 사실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책임에 속할 수도 있고요. 법적 책임은 또 윤리적인 것에 기반을 두고 있고, 이것이 결국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 이제는 이게 다 굉장히 예전보다 더 많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일일이 읽지 않고요. 중요한 지점만 조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인공지능 기본법 말씀드렸는데 이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대표적으로는 EU에서도 AI 법이 나와 있고요. 여러 국가에서 AI 공정성 관련 규제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트럼프가, 그 여러 가지 약간 기존과 다르게 하고, 이제 그 미국의 이익을 강화한다고 AI 공정성 이런 거 이제 안 할 거야 라고 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든, 어, 제품들이 이제 여러 나라에 쓰일 수가 없기 때문에 상업성도 없게 되는 거고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사실은 없는데, 지금 일시적으로 그러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윤리적 고려 상황. 요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지금 앞에서 다룬 내용들이, 어, 공정성을 위한 것이고, 만약에 내가 뭐, 대출을 하거나 인공지능 면접을 내가 봤을 때 그런 것이 어떤 근거에서 나왔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우리나라에서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만약에 인공지능 면접을 봐서 떨어졌다고 하면은 이제 사실 그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이러이러한 근거로 당신은 이런 점수를 받았고 인공지능 면접에서는 이러이러한 근거로 당신은 이 부분에서 이런 점수를 받았다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됩니다. 특별히 AI를 설명할 때에는 왜냐하면 이 인공지능은 아까 앞쪽에서도 몇 번 나왔지만 블랙박스 일종의 그러니까 차의 블랙박스랑 다르죠.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과정을. 데이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학습을 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앞으로는 아마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도 그런 점들을 아마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AI 편향성을 다루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AI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 영향을 주는데 그것이 굉장히 장기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이 만약에 AI가 잘못 판단해서 대출을 못 받았다고 하면 그것이 가지는 영향은 당장 대출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나의 거주와 나의 그 안정과 이런 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아마 따로 여러분이 그 공정성 가이드라인, AI 윤리 가이드라인 대해서 따로 아마 여러분이 수업을 들으셨을 텐데, 다시 한번 훑고 넘어가면, 이제 일단은 가장 유명한 게 EU의 AI 법이고요. 그다음에 IEEE의 표준에 있습니다. 스탠다드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을 드렸어요. 그다음에 OECD에도 AI 원칙이 있고, 이게 단순히 AI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있지만, 거기에 플러스 여기서 이제 공정성에도 굉장히 많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유가 AI가 이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장기적이 되면은 사회의 안전성이 이제 흔들리는 지점까지 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유를 잠깐 넘어가면 특히 고위험 AI 시스템에 대한 편향 평가와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의 그 내년에 시행이 되는 인공지능 기본법에서 요거를 똑같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업에서는 AI를 사용하든 개발하든 이런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ISO, IEC 여기는 이제 표준을 만드는 국제적인 기구인데 여기는 이제 AI 시스템의 편향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왜냐하면 제가 앞쪽에서 공정성 지표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너무 다양한데 이것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할 것인가는 또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걸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도 뭔가 완전 객관적인 건 사실 있을 수가 없는데, 그래도 웬만큼 조화로운 여러 이해관계자들 모두가 어느 정도 수긍할 만한 그런 평가 방법론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런 작업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의 마지막인데요. 직무별로 이제 편향을 완화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은 경우는 최종 사용자, 일반인들인데요. 피드백을 제공하는 거 아까 말씀드렸고, 실제 사용을 여러분이 아마 생성 AI도 많이 사용해 볼 텐데 그런 과정에서 이것 좀 이렇게 나오면 좀 문제가 되겠다. 이런 점들은 피드백을 주는 게 중요하고요. 피드백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죠. 그 회사에 이메일을 넣거나 저는 이제 실제로 그렇게 좀 여러 번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다시 피드백이 온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인 거고요. 데이터 과학자는 데이터셋 분석, 편향 지표, 완화 알고리즘 개발. 이제 아까 앞쪽에서 말씀드린 전 처리 단계, 그 다음에 처리 후 단계. 이렇게 해서 다 할 수가 있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제품 관리자, 이분들은 개발자가 아니지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전 처리 단계, 그 다음에 사후 처리 단계인데,
후처리 단계 같은 경우는 제품 관리자도 많이 개입을 할 수가 있죠. 제품 관리자도 그러니까 윤리 전문가는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사회적 영향평가가 앞으로 아마 내년부터 이루어질 거라고 지금 정책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다음에 법률 전문가는 지금 인공지능 기본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준수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체크를 하겠죠. 그다음에 우리와 같은 최종 사용자들은 이제 피드백을 제공하고 어, 어, 실제 사용을 많이 해봤을 때 뭔가 이상한 점들은 좀, 이렇게 많이 의견을 내는 것이, 그러니까 일반인이라서 사실은 의견을 내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점들이 많지만 최소한 이메일이나 뭐 의견 수렴 이런 그 사이트에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이렇게 하거나 그다음에 일반인이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뭐 토론회 이런 데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하면 정책에 반영이 전혀 안 되지 않습니다. 그걸 이제 반영을 하는 그 이제 분들이 계시고요. 자, 이제 결론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점은 편향이 있는지 없는지를 인지하는 이것마저도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뭐가 편향이고 뭐 이러면 어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굉장히 그 영향의 정도가 얼마나 큰지를 이제 인지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기술이 일단 우리가 오늘 살펴본 부분인데, 다양한 단계별 편향 완화 기술을 적용했는가라는 사실을 일반인으로서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업 시간에 배웠잖아요. 자, 전처리 단계의 데이터를 다루는 단계에서 이러이러한 게 있다고 배웠는데, 이런 걸 최소한 적용했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속적 개선. 이렇게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AI를 만들었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사용하면서도 계속 살펴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다양한 이해관계자 얘기가 나왔지만 다양한 관점. 이게 AI 만드는 사람들이 그 직업군들이 전문가라고 해서 그분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제가 후처리 단계에서는 그 예를 들면 의사결정자나 그 회사의 대표나 이런 분들이 그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이거를 그대로 적용시키지 말고 이렇게 고쳐서 이렇게 해보자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좋은 방향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그런 협력적 접근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단계별로 AI 편향을 완화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살펴봤고요. 여러분 듣느라 고생하셨고 수업 시간에 아까 이제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직접 살펴보겠습니다라고 한 부분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